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이고 예. 장이 오르니까 확실히 조금 방송할 만이 나네요. 네, 이진용 선임 매니저는 약간 운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실 때마다 장이 안 좋을 때 나오셔서 내내 안 좋았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어제 그래도 제일 좋을 때, 네. 최근에 좀 안정적일 때 오셔서 저희 또 시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갈까요? 예. 전일 미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우지수가 1.22% 상승한 31,384포인트 마감했고요. S&P 500이 1.5% 상승한 3,902포인트. 나스닥이 2.28%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11,62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예. 아까 최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종 위주로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 후에 블러드 총재의 언급이 있으면서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빅테크 위주로 전반적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는 하루 종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 블러드 총재가 했던 네네. 코멘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현재 이제 연준의 조치가 없으면은 이제 인플레를 막지 못할 것이다. 연준의 조치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미국의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2022년에도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75bp 인상이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블러드 총재가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경기를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대처가 늦어질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먼저 와버렸을 경우 손을 쓸 수가 없게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연준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대처는 뭐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만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닌가? 최근에 뭐 투자자분들 느끼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호전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이제 비관론이 팽배하죠.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조금씩 뭔가 좋아지는 듯하면서 주가는 어느샌가 조금씩 약하지만은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진 부분이 뭐 우려하는 경기 침체를 실제로 선반영을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이 이제 한동안 안 좋았을 때 요 얼마 전까지는 내년도에 4%까지도 예상을 하던 부분을 지금은 이제 고점은 한 3.5% 혹은 이제 그 이하 정도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완화된 거예요. 시각이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악화 쪽으로 보던 것에서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가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약간의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예전에 그 폴 볼커 이제 의장님이 계셨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면은 잡기가 힘들다. 이게 되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봤는데 그게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조금은 좀 완화된다라는 표시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이후에 어쨌든 실제로 원유 가격하고 원자재, 농산물 가격은 한풀 꺾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CPI에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아니지만 다음 달 이제 발표되는 지수에서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 모습이 보인다면은 실제로 그게 심리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그 부분이 이제 오면서 사실 실적이 좋지 않은 가이던스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4월, 5월 뭐 중국 봉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한번 또 출렁거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쇼이 나온다면은 실제로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시장이 이제 과거 사례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큰 하락폭 이후에 곧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어떻게 걸리냐? 몇 차례 이제 상승 시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 상승할 때마다 하락폭이 줄고 그리고 그 하단 저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네. V자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대신 W자 형태로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생각보다 부진한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를 표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제 하단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제 심리가 확산된다면 예. 여기서 저점을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단 하나의 이제 변수는 있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제 더 악화됐을 경우 오늘도 이제 푸틴이 얘기한 게 뭐 아직 뭐 한참 멀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전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뭐 실제로 이제 뭐 키이우까지 이제 본토까지 이제 침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예측이 어렵다 부분이니까 네. 이 정도 부분만 이제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채파고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닥이 지금 이제 W자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다 정말 항복 단계는 정말 큰 폭의 어떤 하락의 마지막으로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 우리가 봤던 마지막 3월 둘째 주의 조정이라는 건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하루에 지수가 7% 빠지고 뭐 6% 빠지고 이런 걸 우리가 봤었는데 그 정도의 극단적인 하락은 매년 나오거나 매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오게 되면 뭔가 펀더멘털적인 쇼크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면 사실 그러한 과정 없이 바닥을 지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의 하락은 정말 예외적인 하락이었고 저도 12년간 증권사에서 직접 참여한 건 처음일 정도의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하락이 매번 바닥에 나오는 징후는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느끼는 정도 3, 4년에 한 번 있는 정도 굉장히 깊은 조정이긴 하지만 과연 코로나 때 정도로 그런 깊은 조정이 나올까 말까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한 조정이 나와주면 바닥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지겠지만 그러한 징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 징후 없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급락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거나하기엔 전 조심스럽다는 거죠.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없더라도 꽤나 깊은 조정이었거든요. 기간으로도 꽤나 길었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메타를 사셨다고 박쌤 메타 샀어요. 네, 박쌤 때문이죠. 네. 같이 이제 지하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잘 안 되면 박쌤에게 그 밥 한번 얻어먹으러 오시죠. 오시면 제가 모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주 한 잔 사드리죠. 당연하죠. 메타 팔아서 같이. 자 다음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언급하셨었지만 보리스 총리, 영국 총리가 결국은 사임을 표의를 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 재밌는데요. 사임 직후에 파운드화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대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투쟁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반응은 상당히 이제 냉소적이었고요. 잘 나갔다는 약간 분위기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약간 좀 안타깝다.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그 이제 결국은 새로 나오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어떤 러시아와의 이제 관계 회복을 더 하지 않겠느냐.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본인들 앞가림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지금 국내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 강세가 좀 나온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 다르고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뭉치지가 않는 약간 콩가루 같은 느낌입니다. 유럽이 지금 뭉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영국을 비롯해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약간 각자 도생에,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깃발 아래 이제 서방 국가들의 연합이긴 한데 그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번에 이제 일례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전 총리였죠. 아베 총리가 이제 총격으로 이제 피격되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고요.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사망이 된 건가요?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났고요. 그 습격 직후에 이제 오늘 상당히 강했던 니케이 지수가 장중하 때 이제 1% 이상 급락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제 주가 출렁임이 있었고요. 그 7월 10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이 일본의 이제 참의원 선거입니다. 그 일본은 미국과 같은 이제 양원제 국가인데 이제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중의원이고 미국 상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참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선거가 이제 참의원 선거고요. 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제 총리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온건파로 알려진 분인데 현 정부 내에서 실세는 이제 이번에 피습당한 이제 아베 전 총리로 대부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상 이제 핵심 인물이다. 그러니까 실세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쓰러지면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뭐 현재 집권당이 자민당이 기존의 과반수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건데 이 사건이 사실은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 집권당에서 시도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자위대에 대한 헌법 명문화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은 이제 의원수의 3분의 2 과반수가 필요한 거니까 만약에 이번 지금처럼 이제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가 유지가 된다면 개헌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그 개헌 내용이 이제 그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서 이제 타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요전에 이제 나토라든지 독일도 최근에 이제 군비를 이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제 탈세계화 흐름에 이제 일본도 이제 동참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좋은 상황이죠. 이거를 저희가 증시로 어떻게 좀 풀어서 좋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상황이. 그래서 뭐 방산 업체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기적인 뭐 5년, 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방산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긴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게 맞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인류 어떤 학적으로는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님에도 분명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냉정하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그 섹터도 결국 이제 만약에 성장하는 섹터라면은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또 일정이 좀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13일 수요일 우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진짜 그 기대됩니다. 이번 6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가가 이제 하락하기 전이다 보니까 그 실제 지표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달 7월이 더 중요할 걸로 예상되고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하락폭을 보여주느냐가 실제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나와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뭐 시장 컨센서스는 사상 첫 빅스텝 50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제 중동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우디 이제 왕세자와 이제 접견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빈살만 그 이제 한동안 미국하고 이제 삐걱 잡음이 좀 있었죠. 빈살만 왕세자도 이제 같이 미팅을 하겠다고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에서 유가 원유에 대한 통화 결제를 위안화하고 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기도 했었고 이 발언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 게 그 미국의 어떤 통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바로 이 유가에 대한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유 유가 결제를 달러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파워가 있었던 건데 이거를 위안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주겠다는 거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척을 섰던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그렇게 사우디하고 이제 등을 이제 질 정도의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고 이번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이제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신냉전 시대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약간 지금 뭐 굴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약간의 그 무게 중심 자체, 힘의 무게 중심 자체가 이렇게 좀 벗어나는 뭔가 이런 느낌의 그런 이제 스탠스. 이게 이제 사실은 글로벌 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 좀 좋지 않게 계속 흘러갈지. 뭐 사실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의 이제 패권 국가인데 조금 망신이죠. 어찌 보면 이제 리더십을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저조한 수준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앞뒤를 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장 있을 중간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실적 발표 한번 볼까요? 다음 주도 중요한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12일 화요일에 펩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13일 수요일에 델타항공, 14일 목요일에 TSMC와 JP모건, 모건스탠리, 금요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뭐 금융주들, 그다음 TSMC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도체 업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죠.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뭐 강한 하루였는데 몇 가지 특징적으로 강했던 섹터를 말씀드리면 우선 전기차 섹터,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다 같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5.5% 상승한 733달러 마감했고요. 뭐 리비안도 6.64%, 충전 업체인 블링크 차징이나 차지 포인트도 각각 11%, 10%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폭스바겐 CEO가 인터뷰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허버트 디스 CEO가 현재 이제 전기차에 대한 주문량이 굉장히 많고 전망이 매우 밝다. 반도체 공급이 현재 이제 유일한 문제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몇 주 안에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반면 이제 어제 같이 나온 뉴스가 트위터에 대해서는 그 인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5월달에 투자자 유치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실제 이제 추가 투자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뒤로 이제 전혀 이제 공시나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 CEO도 그 스팸봇 계정, 그러니까 이제 로봇 계정 비율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이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시다시피 철회 시에는 10억 달러의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1조가 넘는 금을 물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할지, 물론 이제 CEO가 마음이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돼 있으면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담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추가 이제 자녀 소식이 또 있었죠. 쌍둥이 출산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 스타링크의 그 임원하고 예일대 출신 이제 또 엔지니어 분인데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요? 남몰래 또 뜨거운 밤을
보내셨습니다. 일론 머스크님께. 뭐 유명한 얘기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로써 자녀가 총 9명이 9명. 아유, 됐죠. 정말. 예. 뭐 현재의 대체적인 평가는 부지런하다 정말. 예. 부지런하고. 인구 문제 해결에 앞서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뭐가 되든 1등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예. 축구팀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짧게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테마들도 굉장히 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컨센서스를 그렇게 막 상회하거나 그런 실적을 낸 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기대치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보니까 이게 쇼기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매출액은 상당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우려한 것보다 실제로 어떤 데이터 센터형 매출도 상당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종의 이제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D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투자가 전혀 줄지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이런 회사들이 어제 4%, 5%대 이제 강세를 보여줬고요. 결국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어떤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로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많은 분들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성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고 많이 얻어맞았고요. 그럼 이제 성장주를 물론 이제 빅테크주들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소형 성장주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그래도 다시 좀 좋아지는 하지만 많이 빠져 있었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던 그렇게 봤을 때 빅테크주들의 포트폴리오 조금 가져가느냐, 아니면 중소형주의 어떤 투자를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안전한 이 기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은. 중소형주와 이제 대형주의 비중을 어떻게 나누냐는 사실 그렇죠. 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실적을 내고 살아남는 기업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이제 기업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견조하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높지가 않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기업을 잘 골랐을 때 베네핏은 굉장히 크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 4-5개, 5개 정도의 기업에 분산 투자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3개 종목에서 못 건진 거를 이상으로 훨씬 더 상회를 할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중소형주 말씀하신 중소형주 소위 이제 그렇게 초우량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익률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한두 종목에다 이제 강하게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신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실 박 선생님이 방금 해준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반도금에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과연 기존의 중소형 성장주들은 10분의 1 토막이 나 있고 빅테크들은 30% 빠져 있는데 지금 장에서 그래도 10분의 1 토막남 작은 종목들이 반등도 세게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것 같은 게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환경 하에서 자금 조달의 난이도는 확실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작은 성장주들이 어떤 것들은 마진을 내고 있어 자금들 필요 없는 게 문제가 없겠지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어쨌든 자금 조달 수혈이 돼야지 기업이 영위되는 건데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디폴트로 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의 자산을 베팅할 거냐? 저는 약간 퀘스천이 붙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주가를 한번 지나고 나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고 나면 이미 투자자들이 객관화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환상을 다시 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어느 정도 기대, 심리적 영향, 어떤 매혹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꿈이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꿈을 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멀티플 기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멀티플, 매출액 기준 매출액의 40배 이런 기준이 다시 적용받는다. 저는 10년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 또 3부에 가서 저랑 또 둘이서 한번 진하게 좀 더 얘기 나눠 보시죠. 해봅시다. 또 이제 불금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저희와 함께 또 시장에 대해서 또 시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2부 오랜만에 오신 분입니다. 저희 바반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께서 또 2부 책임지기 위해서 나와주셨고요. 네. 뭐 사회적으로 계실 때도 빛나지만 또 딥 리서치의 가장 빛난 남자.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